옛날에는 수송을 하기 위해서는 강이 중요합니다. 한강을 통해서 서울로 들어오죠. 거의 따따블 역세권인 정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곡창지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낙동강이나 금강의 영산강의 문제는 수량 변화가 심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영조가 수원에 갈 때 그때 이제 주교 배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가게 됩니다.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마포대교 앞에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체육 시간이면 여기는 체육이 아니고 한강에 나가서 수영을 한다. 임용환 소장님과 함께는 모든 것의 역사 시간입니다. 소장님, 혹시 한강 고양이 챌린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 이제 저도 늙었나 봐. 뭐 그런 건 몸이 소름이 오싹오싹해요. 이게 뭐냐? 제가 마지막으로 아는 게 빼빼로 데이입니다. 그 이후에 새로 생긴 얘기는 전혀 모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뉴스 영상에서 얼어붙은 한강 위를 걸어다니는 고양이 영상이 나왔는데 이게 뭔가 이제 재밌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 뉴스 영상을 배경 음악으로 해서 연예인들도 막 이렇게 귀여운 율동과 함께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런 게 약간 이제 유행이 됐는데 일종의 인터넷 밈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난 처음에도 깜짝 놀랐네. 무슨 그거를 뭐 얼어붙은 한강을 걸어가는 챌린지인가 뭐 그런 거 하는 건가? 미쳤나 그런 거. 위험하죠. 예. 그래서 뭐 이게 귀여운 율동하고 그런 건데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나 이런 거 안 하면 좋겠는데. 제가 사실 이런 거 잘합니다. 옛날부터 이런 거 많이 해갖고. 근데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는 왜 이런 거 많이 했잖아. 그게 참 뭐예요? 율동이란 거. 디스코. 대학에서도 디스코 많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뭐 에어로빅 이런 거 한참 나오고 그걸 저 잘했어요. 근데 말로만 때우겠습니다. 알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 한강 고양이 챌린지 좀 유행하고 있는 틈을 타서 한강에 관련된 역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일단 그 한강이라고 하면 그 삼국시대 때 이 한강을 차지한 나라들이 전성기를 구가했잖아요. 네네. 근데 보면 우리나라 그 한반도에 한강 말고도 다른 강들도 많잖아요. 뭐 대동강도 있고 압록강도 있고 뒤에 뭐 낙동강도 있고 금강도 있고 여러 강들이 있는데 왜 하필 그렇게 한강이 중요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 국가라는 것은 광역의 지역이 조직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조직력이에요. 그런데 그런 조직을 하려면 수도가 필요하고 그런 어떤 구심점이 필요한데 이런 수도가 조직력을 발휘하려면 일단 수송수단이 좋아야죠. 내가 가진 그냥 우리가 사령부라고 생각해봐요. 사령부가 있는데 100개 중대가 전국에 흩어져 있어요. 전쟁이 나면 그 100개 중대를 빨리 신속하게 적은 비용으로 모을 수 있는 군대가 센 군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수송을 하기 위해서는 강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도로가 롤링이 심하기 때문에 강으로 날라야 100배, 특히 곡물은 또 무겁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곡물 수송에는 강으로 날라야 거의 100배 이상의 효율이 생겨요. 그런데 이 서울이라는 곳은 3개의 강이 와요. 아니 4개죠. 예성강, 임진강, 북한강, 남한강.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성강이나 임진강은 서울로 바로 연결이 안 되지만 강화도하고 김포 사이로 포가 나와서 이제 서울로 수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네요. 선생님 보니까 이제 강도 이 3개의 강이 연결돼 있으니까 내륙 깊숙이까지 연결되는 강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세권인 거죠. 최대의 역세권인 그렇죠. 거고. 역세권이고 환승역인 거죠. 네.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역시 우리나라 곡창은 남쪽 지방인데 네. 경상도 조운이 이제 남한강을 통해서 올라오고요. 네. 그 다음에 호남 지역에서는 강이 없지만 호남 지역은 서해안을 따라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서해안을 따라온 게 한강을 통해서 서울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거의 따따블 역세권인 정도가 아니라 철도가 가장 중요한 곡창지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한반도를 보면 하삼도라고 하죠. 이제 하삼도에 있는 이 곡물들을 쉽게 운송할 수 있으니까 서울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곡물 운송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평양은 서울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사실. 그리고 근데 이제 고려 시대 때는 개경이 수도였단 말이에요. 삼국 시대 때만 해도
그 한강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고려 시대는 약간 좀 소외됐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 개경은 서울하고 가깝고 솔직히 개경보다는 서울이 난데 그래도 서울권하고 비스무리한 권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북한강, 남한강으로 올라온 운송한 게 한강하고 김포, 강화도 사이로 해서 예성강 따라 또 개성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서울이 제일 좋고 고양시는 서울 옆에 붙어 있는데 뭐 여참은 뭐 고양시도 뭐 수도로 쓸 수 있지 않니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고려는 서울로 안 오고 개경에 있었느냐? 예. 그거는 삼국시대도 그렇고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정치 세력이라는 게 역시 지역적 성격이 되게 강했습니다. 조선도 그게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고려만 해도 이 개경 주변의 호족들, 황해도 호족들 이런 몇몇 집단이 거의 고려 말까지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본거지를 떠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아, 고려의 주요 이제 검은세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요 그때 당시 기득권들은 개경과 황해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히 조선을 오면 그런 거를 다 탈각시켜 버리고 네. 왕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네. 관료군이 이동하고 백성들과 연결되면 왕인 거지 당신이 무슨 영주 아니지 않냐 이런 게 조선은 이제 강해지는데 네. 고려 때만 해도 좀 영주적 성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 되면 그때 고려 조정에서도 막 서울로 네, 막 천도하려고 막 그랬었잖아요. 기득권들을 약간 일종의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거네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고려 후기 되면 이제 조선 쪽으로 사회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려에서 조선 사회로 변하는 과정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변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쭉 와서 네. 이제 많이 변했으니까 이제 왕이 어떤 영주적 성격이라는 거는 공민왕 우왕 때쯤 되면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적인 왕으로 이제 왕의 위치가 바뀌니까 네. 그렇다면은 굳이 개경을 고집할 필요가 없죠. 효율적인 곳에 가서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맞는 곳에 가서 자기 권력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세우고 그 한양을 도읍으로 정했을 때는 당연히 이 한강을 내가 유용하게 써야겠다라는 고려가 있었겠네요. 네, 그거는 사실 이성의 생각이 아니라 고려 말부터 이제 국가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안 돼. 왕과 국가의 역할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한양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당시에도 그때쯤 그 농업 생산력도 확 좀 증가하지 않았나요? 그 조선이 건국하면서?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네. 아직 뭐 그랬다는 설도 있고 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는 설도 있고 한데 거기까지는 논증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수도가 되려면 교통로도 좋아야 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어디서 오는 것만 가지고 먹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욱이 이제 한양은 나중에 점점 커지거든요. 그러면 도시라는 건 언제나 곡물 부족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먼 데서 가져오면 아무리 교통이 좋아도 먼 데서 가져오면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곡물값이 뛰게 됩니다. 이 수도라는 건 항상 어떤 자연적 요인 외에 다른 요인으로 인구가 결집하게 되는데 곡물값이 뛰게 되면 사실 프랑스 대혁명도 근본적으로는 사회 문제지만 탁 터지는 데는 곡물값 뛰는 게 그냥 폭동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곡물값 안정이 되게 중요하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주변에 평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나는 쌀이 녹봉으로 와야지. 경상도에서 녹봉을 가져오다가 좀 무슨 물 생겨서 월급 연체하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알아. 그런 점에서 서울은 경기 평야, 황해도 평야, 주변에도 충분한 평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가 좋아요. 그렇죠. 이제 곡물 가격이 안정돼야 되고 또 국가 재정도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곡물 운송이 굉장히 용이하고 곡물이 제때 도착해서 곡물 가격이 뛰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겠다. 네. 그래서 더더욱 이제 한강이 중요했을 것 같네요. 이건 뭐 간단한 거예요. 기자님이 만약에 큰 자동차 공장을 세우는데 뭐 요즘 세상에 뭐 유조선도 있고 파이프라인도 있고 다 있어요. 다른 모든 조건이 똑같다고 했을 때 아무리 유조선도 있고 뭐 파이프라인, 송유관 다 돼 있어도 유전지대 옆에서 세우시겠어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한 10,000km 떨어진 데다 세우시겠어요? 옆에서 세우는 게 낫죠. 그렇죠. 다른 조건이 같다면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 곡물 운송 말고도
한강이 이점을 갖고 있었던 건 없었나요? 수도가 되려면 참 안 맞는 조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순되는 조건이 필요해요. 뭐요? 방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이 산으로 좀 감싸고 분지 같은 곳이 제일 좋습니다. 일단 방어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분지로 가게 되면 좁잖아요. 좁으면 이 수도는 확장성에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넓어야 되는데 넓으면 산이 또 그런 데가 없죠. 어디 있어? 좀 방어가 취약하죠. 네, 거기다 강도 있어야 된다며. 이런 모순 때문에 그 넓은 중국 땅에서도요. 중국 땅은 그렇게 땅 넓으니까 아무데나 수도하면 될 것 같죠. 중국도 역대 왕조 수도 보세요. 몇 개 없어요. 그렇게 조건 맞는 데가 쉽게 안 나옵니다. 근데 서울은 그런 점에서 한강 큰 걸 끼고 있고 평야도 넓고 산이 막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게 훌륭한 지형이에요. 다만 이게 좀 일본 말로 아구가 좀 안 맞아요. 어떤 점에서 아구가 안 맞죠? 참 아름답잖아요. 평야 있고 산이 감싸고 강도. 강이 흐르고 참 좋은데 산하고 강하고 이렇게 만나는 데가 딱 맞지라네. 이 인공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공간이 좀 빕니다. 아, 그런 데는 약간 좀 구조물을 세워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구조물을 세우려고 보니까 너무 또 넓어. 그래서 약간의 이런 문제가 조금씩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구조물로 대체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조건에서 굉장히 좋은 구조예요. 예를 들면 강이 있긴 하지만 서울의 남쪽 방어를 위해서 산이 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남태령이 중요해요. 근데 남태령이 지금은 다 서울권이지만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남태령까지 성벽을 어떻게 쌓습니까? 그건 어렵죠. 그러면 이제 한강으로 막아줘야 되는데 한강으로 막는 거는 산이 없단 말이에요. 남산이 한강 안쪽에 볼록 솟아 있거든요. 옛날에 풍수하는 분들이 맨날 저 남산이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강 안쪽에 있어서 뭐 애기 있고 막 이런 말씀 하시는데 사실은 남산이 한강 안쪽에 있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방어 구조로 하기에는. 그래서 서울 도성에서 남산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주 다른 해외 주요 도시 나가봐도 도시 한복판에 산이 있는 경우가 거의 잘 없거든요. 네, 없어요. 근데 남산은 진짜 좀 특이하다고 느껴지는데 그게 오히려 또 서울의 풍경을 또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남산의 가치랄까? 이런 것들이 뭐 남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대문이라든가 서대문 쪽이라든가 구조물로 커버할 수 없는 지형들이 있어요. 좀 안타까운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요게 문제인데라고 생각했다면 그리고 정말 로마나 다른 나라처럼 매번 전쟁이 났더라면 뭐 어떻게 공법이라도 개발했을 거예요. 사실 전쟁이 건축을 발전시키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잖아. 근데 우리는 별로 전쟁이 없다 보니까 대강 넘어간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 생기고 대도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이에요. 한강이 앞에 있긴 하지만 아니 아무리 뭐 지도상으로 어쩌고 해도 구파발에서 한강물을 어떻게 길어먹냐고. 아유,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그게 없으면 로마 애들처럼 수도교라도 팠을 텐데 조선은 지금은 이제 청계천 이런 것 때문에 다 덮여서 여러분이 잘 모릅니다만 옛날 한성전도 같은 거 보시면 한강 있고 지천이 되게 많아요. 이게 북한산 있고 강이 있어가지고 이 중간 벌판에 실개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다 그게 땅속에 들어가고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데도 건천동 뭐 그러잖아요. 그때 조선시대 보면 거기 다 이렇게 흘렀어요, 물이. 그러다 보니까 수도관을 안 깔아도 이런 실개천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수도관 역할을 해주고 또 이게 그냥 실개천 흐르는 게 아니라 땅속에 들어갔다 솟아나와요. 뻥뻥 솟아나는 샘들이 많아서 수십만 인구가 수도시설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가 막힌 땅이었죠. 다만 인류 역사를 보면 천혜의 조건이 꼭 문명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게 뭐 누구 말처럼 뭐 역사는 뭐 응정과 도전이고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고 뭔가 부족한 게 있어야 그게 또 발전이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대강 다 되는 구조여가지고. 그러게요.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시각이었던 것 같아요. 워낙 자연적인 조건이 좋다 보니까 그런 기술 발전이 필요 없을 정도의 그러니까 자연 말이에요. 환경이었다는 정말 거잖아요. 서울이 다 좋은데 그냥 네. 물이 없었다. 어... 그랬으면 정말 뭐 수도관이라도 수도 시설이라도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드문 입지입니다. 음. 그래서 조선시대 때 명나라 사신들이 와서 보면은 참 감탄을 하고 그리고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지만 그래도 국가라는 건 위험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 런던에 가면 뭐 이렇게 딱 그 파리 에펠탑 있고 런던 파리가 다 2층 건물 있고 영국으로 치면 뭐 스코틀랜드 가야 뭐 이런 거 쫙쫙 솟아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냐고요. 수도에다 투자하지. 그래서 경치도 꽤 중요한데 네. 지금은 고층 빌딩에 많이 가렸는데 조선시대 분들 왔던 중국 사신들 보면 야 물과 네. 황금빛 모래사장과 산과 평야가 이렇게 예쁘게 멋있게 조화된 데는 중국에 없다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아, 중국이 땅덩이가 그렇게 넓은데도 이제 한강이 예쁘다고 할 정도면 근데 이제 외국인들도 그 서울 오면 한강 보고 많이 놀라요. 왜냐면 그런 세계 주요 도시에 있는 강들 봐도 그렇게 큰 강이 잘 없거든요. 네. 또 한강이라는 뜻 자체가 한이 크다라는 네, 뜻이잖아요. 이 한강 자체도 사이즈가 다른 그 우리나라 뭐 대동강이라든지 뭐 금강이라든지 거기보다 좀 사이즈가 큰 거죠. 그 이제 도읍에 있었던 그렇죠. 강 특히 치고는. 서울 앞쪽은 굉장히 넓잖아요. 네. 압록강보다도 넓고 네. 거의 하구만 따지면 우리나라 강중에서는 최대치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낙동강이나 금강의 영산강의 문제는 수량 변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남한강 수위가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한강이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로 통해서 오는 조운이 지금 용산, 뭐 노량진 이런 데까지 쉽게 오니까 한강이 참 말씀하신 대로 너무 좋아서 굳이 또 바뀔 게 없는 거죠. 다만 그건 있습니다. 이제 한강 다리 건설 필요성이 생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가 확장하게 되면 그 건너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늘 계속 나룻배로만 건너면 불편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한강이 너무 넓다 보니 네. 다리를 놓는다는 게 사실 이만한 강에 다리 놓는 거는 뭐 근대 기술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교라고 네. 배를 이렇게 연결해서 다리를 놓는 게 생기죠. 아... 그런데 이게 원래 주교라는 거는 원래 쓰던 방법이에요. 군대가 부교 세울 때도 많이 썼고 정말 오래전에 크세륵세스가 그리스 침공할 때도 그 네. 다이다넬즈 해협 건널 때 그런 방법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교라는 거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죠. 그래서 주교사라는 관청도 만들고 이제 그 정도로 할 정도로 말씀하신 대로 한강을 건너가는 물동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강다리 건설의 필요성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조선이 그 왕이라든지 그 중요한 인물들이 한강을 건널 때는 어떤 방식으로 건넜는지가 궁금한데 예를 들면 정조대왕도 막 수원으로 막 행차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한강 어떻게 건넜어요? 사실은 왕들이 한강을 안 건너가죠. 건너갈 일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피난 갈 때 빼놓고는 궁궐밖에 잘 안 나갑니다. 네. 근데 이제 영조가 수원에 갈 때 네. 그때 이제 주교 배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가게 됩니다. 야, 그럼 그것도 거의 이제 국가적인 하나의 사업이었겠네요. 그 네. 정도의 그러니까 행차- 관청까지 만들고 그랬던 거죠. 그 조선시대 때 한강이 개발이 뭐 이렇게 많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렇기는 한데 인구가 늘다 보니까 주거 지역이 확장되면서 원래 그렇잖아요. 도시가 있으면 먹는 게 중요하니까 주변에 이제 채소 먼 데서 못 가져오는 거 있잖아요. 예. 야채 밭 이런 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왜 왕십리 미나리인가 미나리 유명했던 거 어디더라? 왕십리. 우리 서울에서요? 예. 용산인가 그래서 이제 미나리 쭉 물 있는데 미나리, 배추 이런 것들이 서울 근교에서 재배되게 되고 지금은 이제 다 잊어버리셨지만 워낙 도시화가 진행되니까 옛날에는 뭐 어디 미나리, 어디 배추 이런 거 유명했어요. 그렇게 되고 이제 강남 지역에도 뽕나무밭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근교 지역이 이제 계속 개발이 되는 거죠. 그 예전 조선시대 사람들도 뭐 여름에 덥거나 하면 한강에서 막 수영도 하고 그랬겠죠. 네, 뭐 그랬었겠죠. 우리 옛날 사진 같은 거 보면 한강에서 막 빨래하고 막 이렇게 거기서 수영복 입고 수영하고 막 그런.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마포대교 앞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오래된 선생님들 네. 학교 초창기부터 계셨던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옛날에는 체육 시간이면 여기는 체육이 아니고 한강에 나가서 수영을 한다. 무슨 전투 수영, 그냥 수영을 한다. 근데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네. 수영하는 애들은 이제 수영을 하고
수영 못하는 애들은 고무보트를 뒤집어가지고 네. 고무보트가 아니라 보트를 뒤집어가지고 네. 배가 의외로 뒤집으면 안 가라앉잖아요. 그럼 그거 붙잡고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오리 탄다거나 할까 이렇게 몰고 그거 다니게 뭐 하고 기합 받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하여간 체육 시간에는 나가서 물놀이 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소장님과 함께 그 한강에 관련된 역사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다음 달은 또 6월이고 호국 보훈의 달이고 하다 보니까 6.25와 관련된 이야기로 저희가 찾아오려고 하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과 하는 모든 것의 역사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